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보름 만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풀었습니다. 사실상 빈손 복귀입니다. 정부는 파업 전 제안했던 3년 안전운임제 연장도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화물연대가 복귀 먼저 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여론도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파업 대응에 대해서는 또 국민 절반이 잘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행간의 민심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2월 9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화물연대가 15일 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빈손 복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관련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의 모습이 담긴 119 구급차 블랙박스와 구급대원 보디캠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참사 3시간 전부터 구급차 진입이 매우 어려웠고 참사 이후 대응 2단계가 발령됐지만 중증 분류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월 경상수지가 8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힘겹게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는 수출 부진 등으로 한 달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이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장소 등은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어젯밤 울산에 있는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사살됐습니다. 사육장 앞에서는 농장 주인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곰들의 습격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 결과에 따라 15일 만에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투쟁은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여당의 연장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재인 기자입니다. 파업 현수막을 걷어낸 화물차가 컨테이너 기지를 분주히 오갑니다. 화물연대가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끝내기로 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겁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15일 만입니다. 투표 참가 조합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1.8%가 파업 종료에 표를 던졌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동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는 보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위기감도 커진 걸로 보입니다. 일몰 시한이 넘기게 되면 발생하는 이들에 대한 파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애초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3년 연장을 제안했던 정부가 이제와 전면 재검토로 입장을 뒤집었다고 규탄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대강 대치에 따른 상처를 추스르는 건 화물연대 내부의 과제입니다.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비율도 전체의 13%대로 저조했고 부산본부는 지도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거냐며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 복귀하고 나서 저희 지도부들은 동지 여러분들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빈손으로 복귀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화물연대 상황은 파업 종료 이후에도 녹록하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14일 개최하기로 했던 제2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예정됐던 총파업 투쟁대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화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공세는 민주노총에 대한 공격이자 노동 기본권을 부정한 거라며 2차 총파업 투쟁대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8일 사이 정부 세종청사와 국회의사당 등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회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떼서 들고 참가한 34명을 고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번호판을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시도지사 허가 없이 번호판을 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 결정에 대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운송거부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앞으로 진행될 여야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혔지만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업 종료에 앞서 민주당은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몰 시한이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연장안을 먼저 제시했던 여당에 본회의 처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지금 보여줄 뿐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은 이미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한 순간 무효가 됐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걷어차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바로 화물연대입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 순간 정부안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마련될 여야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정기국회 회기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의 의견 차가 커서 임시국회 기간 이어질 협상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엄윤주 기자입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차는 컸습니다. 2+2 협의체에 이어 의장주재 회동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팽팽한 기싸움에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정말 긴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특히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부수 법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여당과 초부자 감세라며 안 된다는 야당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법인세를 낮추어서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 정책을 끝내 거부한다면 이제 1년 조금 뒤에 있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 퇴출시켜서 1년에 3천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100개도 안 되는 이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3% 낮춰주지 않으면 그 밑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예산안 감액 규모도 평행선을 달리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예산인 만큼 최대 3조 원 이상 깎을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에서 최소 5조 1천억 원 이상 감액해 다른 민생 예산에 투입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 카드까지 꺼내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본회의 개의권을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화물을 세워도 합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항상 있어서 그러다가 되는 수도 있어요. 여야 모두 지각 예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터라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는 일요일이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시한인 만큼 주말과 휴일이 예산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구속 당시보다 뇌물 액수가 늘어서 모두 2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기존에 사용해왔던 정치적 공동체 대신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3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는 뇌물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가지로 구속 때보다 뇌물수수 규모가 늘었습니다. 정 실장이 2013년 4월에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유 전 본부장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미래신도시 관련 기밀을 흘려 수익 210억 원을 챙길 수 있게 해주거나 대장동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은 혐의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시를 듣고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유 전 본부장도 뇌물을 건넨 혐의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선 강제 수사 당시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는 공소장에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으로 담겼습니다. 이 대표가 정 실장을 가리켜 직접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모 여부에 대해 공소장에 직접 적시하진 않았지만 정 실장의 역할과 지위를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이 대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의 범행 바탕엔 당시 시장과 도지사, 그러니까 이 대표의 최측근이란 막강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측근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앞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거로 해석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법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전해 들은 이야기로의 기소,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기소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고 정 전 실장의 무고함을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는 정치검찰이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을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인데 또 한 번 탈탈 털어보라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도 정 전 실장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물증 하나 없이 전해 들은 말로 죄를 만들어낸 이른바 카더라 기소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야당 파괴, 정적 제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며 최측근이 모두 구속 기소된 만큼 이젠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대표를 감쌀 게 아니라 당을 지켜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치 보복, 야당 단합이라는 어불성설의 구호를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방탄을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고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남우 변호사가 지난해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 CR도 안 먹힌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한 것은 김만배 씨의 회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시장은 CR도 안 먹힌다고 말한 배경을 묻는 검찰 질문에 처음 인터뷰를 한 뒤에 김만배 씨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과 한 배를 탔는데 고려해보라며 두세 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김 씨가 유서도 썼다고 말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마침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고인이 북한군에 피격된 사실을 은폐하고 또 근거가 부족한데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10시간 넘는 최장시간 영장심문을 거쳐 지난 3일 구속된 지 불과 엿새 만으로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재작년 9월 23일 새벽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군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상황이 북한의 도발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었는데도 피격과 시신 소각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또 이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실종자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단일한 대응을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자진 월북으로 정리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제외 공간과 관련 부처에 배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 전 원장 측은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보석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허위로 자료를 배포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이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까지 더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 전 장관은 이 씨의 자진 월북이란 청와대 방침에 맞춰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군사 정보망에서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훈 전 실장 공소 사실에서도 관련 내용은 빠졌다며 첩보 삭제 의혹은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시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이후 박 전 원장과 함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자택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연루됐다고 보고 앞서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는데 수사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팀이 나옵니다.
이곳 본부장 A씨가 과거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상근 고문으로 채용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압수수색 지금 종료되신 건가요?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A씨는 앞서 같은 회사에서 취업 청탁 의혹에 휩싸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후임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 역시 이전 부총장과 마찬가지로 청탁을 받아 한국복합물류에 채용된 취업 대상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 사무실과 함께 이들의 취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비서관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전직 비서관 윗선으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국토교통부, 또 다른 전직 인사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할 때부터 영장에 노 전 실장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노 전 실장이 이전 부총장의 청탁을 받고 국토부를 통해 압력을 넣어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사기업 고문으로 채용되게 했다고 의심하고 출국도 금지했습니다. 재작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전 부총장은 노 전 실장에게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고문 자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관계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인사채용 권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켜졌는지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부터 참사 이후까지의 모습이 담긴 119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구급대원 보디캠 영상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참사 발생 3시간 전에 구급차가 출동한 적이 있는데 이미 이때부터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고 참사 발생 이후 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도 구급대원들이 중증 분류 작업조차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보도에 윤성훈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3시간쯤 전인 저녁 7시 25분쯤 인근 서빙고 119 안전센터에서 구급차 한 대가 출발합니다. 이태원역을 빠져나오던 여성 한 명이 실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저녁 8시 11분쯤. 2.2km의 거리를 오는데 40여 분이나 걸렸습니다. 평소라면 10분도 안 걸릴 거리였습니다. 실제 당시 영상을 보면 일부 경찰관이 통제를 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지나다닐 정도로 혼잡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0시 15분보다 3시간 전부터 이미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에 몰렸지만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이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참사 이후 대처의 어려움은 이때부터 예견됐습니다. 밤 11시쯤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은 잠시 뒤에 상황이 종료될 거로 보인다는 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 11시 6분쯤부터 찍힌 소방대원 보디캠 영상을 보면 여전히 좁은 골목엔 사람들이 켜켜이 쌓여있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11시 13분쯤엔 소방대원들은 구급인력 부족을 호소합니다. 곧이어 대응 2단계가 발령됐지만 환자를 실어 나오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환자를 실어도 같은데 일단 데려가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지금. 이런데다 소방대원들은 골목에 남아있는 시민들에게 나가달라는 통제까지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참사 추정 시간으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 밤 11시 16분까지도 중증 분류 작업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소방대원들은 보건소 인력을 찾아보지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도착을 하면서 우리 혼자 다 못할 것 같은데. 용산 보건소장은 11시 반쯤이야 현장 인근에 도착했지만 인파가 많아 접근이 어렵다며 용산구청으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11시 23분이 넘어서부터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포기할 사람 포기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살려야 되겠는데. 참사가 발생한 시점부터 45분, 그러니까 11시까지가 인명피해를 줄일 골든타임이라고 경찰이 밝혔지만 이를 넘기고도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겁니다. 참사 구조활동의 어려움을 예견했던 3시간 전 구급차.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시 그리고 행안부까지
어느 정부기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서장도 조만간 추가 조사해서 이르면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을 면한 지 나흘 만입니다.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차도로 밀려 나오는 사람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이런 조처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입증하려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도 조만간 불러 재조사할 예정인데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상황보고서에 허위로 적은 혐의를 추가할 방침입니다. 또 두 사람에 대한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또 기각되면 수사 동력도 치명상을 입는 만큼 혐의를 다지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과실이 모여서 참사로 이어졌다는 게 특수본의 관점. 이임재 전 서장 한 명의 잘못으로 158명이 숨졌다고 입증하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경찰과 구청, 소방, 교통공사 등의 과실이 합쳐져 참사가 일어났다고 보면 혐의 입증이 더 수월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논리를 세우고 한 달여간 수사를 이어와 놓고도 신병 확보에 한 차례 실패한 터라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피의자 대부분이 참사가 일어날 거라 예상하지도 상황을 제때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참사 발생에 책임이 무겁다는 걸 입증해내야 합니다. 특수본은 우선 경찰 관계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소방과 지자체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다만 일러도 다음 주에야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거라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필라테스 학원 대표가 공사를 한다며 잠시 문을 닫는다고 안내한 뒤 아예 잠적해버렸다는 제보가 저희 YTN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학원은 관리비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이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넘어간 상태였는데 필라테스나 헬스장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폐업 피해 사례는 매해 수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필라테스 학원에 60회 수강을 등록한 A씨. 10회 정도 수업을 들을 무렵 학원에 긴급 전기 공사가 잡혀 수업 진행을 잠시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공지한 공사 마감 하루 전 돌연 필라테스 학원 운영을 중단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기공사 끝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안심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좀. A씨가 다녔던 필라테스 학원입니다. 학원 문 앞에는 관리비 미납과 임대료 체납으로 학원 소유권이 건물주에게 넘어갔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학원의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는 수강생들에게 전기공사를 한다며 안내 문자를 보냈던 날짜와 일치합니다. 이미 학원이 명도될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위해 잠시 운영을 중단한다며 수강생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회원 티켓도 100만 원 끊어놓고 그 3월 안에 그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그 연락해보라고 제가 이런 관여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수강료 수십 회분을 미리 내고 아직 수업이 남아있는 수강생들은 30여 명에 달합니다.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건데 피해 금액은 어림잡아도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들은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더 등록을 하라고. 제가 이제 망설이니까 자기가 이제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러니 20회를 더 주겠다. 취재진이 학원 대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대표는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오며
최근 5년 동안 필라테스와 헬스장 등 민간 체육시설과 관련한 피해 구제 상담 건수는 재작년 이후 매년 2,0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 강남에서 유명 헬스장 대표가 문을 닫고 잠적해 회원 수백 명이 피해를 보는 등 이른바 먹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환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되도록 장기 계약은 삼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위메이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에 대해서 130억 원어치를 사들여 소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상장 폐지되자 내놓은 투자자 보호 대책입니다. 위메이드 측은 앞으로도 위믹스 가치 상승이 보장되는 수축 정책을 채택해 시간이 지날수록 발행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됐습니다. 사육장 앞에서는 농장을 경영하는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부모님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관들은 60대 부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울주군 범사업 농장으로 출동해 농장 밖에 곰 2마리, 농장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해 밤 11시 반쯤 모두 사살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곰 탈출 사고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2주간 전국 22개 곰 사육 농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합니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장에는 바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등록 시설은 엄정 조치해 더 이상 사육곰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곰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기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지난 10월 가까스로 흑자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줄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도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과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팔고 산 결과를 뜻하는 경상수지가 지난 10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0월 경상수지는 8억 8천만 달러로 지난 9월에 이어 2달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규모 자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억 3천만 달러나 급감했습니다. 사실상 적자를 겨우 피한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14억 8천만 달러 적자로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이 위축된 반면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됐습니다. 수출에선 반도체와 가전제품이 특히 부진했습니다. 주요국 성장세 둔화, IT 경기 부진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원유 등 에너지류 위주로 수입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상품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서비스 수지는 소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1년 전보다 흑자 폭이 많이 줄었는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해외여행이 늘면서 여행 수지 적자 규모가 커진 탓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이 늘어나면서 배당, 이자 등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본원 소득 수지는 22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경상수지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향후 국제 유가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기대되는 반면에 글로벌 경기 둔화, 국내 물류 차질 등 수출 불안 요인도 상당해서 당분간 월별로 경상수지의 높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한은은 일단 11월에서 12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면 올해 경상수지 전망치인 250억 달러 흑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이 2달 연속 감소세인데다 무역 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서 연말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를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권고나 자율로 바뀌고 정확한 해제 기준과 장소 등은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12살 이상 청소년도 코로나19 개량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 정부가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단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 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없고 OECD 주요 국가들은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안에 의무 해제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등을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앞두고 개량 백신 접종 대상은 청소년으로 확대됩니다. 최근 청소년층에서 코로나19와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면서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독감 환자는 최근 한 달 새 3배 급증했고 코로나19 발생률도 배 이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12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2차 이상 기초 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일에서 석 달이 지나면 개량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고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 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히 면역저하, 기저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청소년의 경우에는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동절기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접종률을 50%까지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젠 불편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는 것에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모든 실내에서 100% 해제하는 건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커피숍에선 마스크를 내린 채 대화를 나누고 음료도 자유롭게 마십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지만 이미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선언에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자체가 더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안에 들어갈 때만 잠깐 쓰니까 굳이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식점에선 벗고 영화관에서도 벗고 다 하는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감염 환자와 흔히 접촉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방역 수단인 마스크를 완전히 벗는 건 이르다는 겁니다. 실내에서는 사람도 많고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실내에서는 해제하기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것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기 치료가 훨씬 더 지금 중요한 시기이지 마스크를 이렇게 고집하는 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고령이거나 지병이 있는 경우엔 위험성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이거나 아니면 정말 고위험군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체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푸는 추세지만 그렇다고 전부 해제한 것도 아닙니다. 29개 주요 국가 가운데 실내라면 어디서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이집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과 이탈리아 등 19개 나라는 의료시설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 했고 마스크 의무 착용 정책이 아예 없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등 9곳에 이릅니다. 정부는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개편한다는 방침인데 감염 추세는 물론 국민과 전문가 여론 그리고 해외 사례들도 고려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44만 7천여 명의 개별 성적표가 배부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는 오늘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성적 통지표를 교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6일 뒤인 15일이고 정시 모집 원서는 29일부터 접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전 역전승 발판을 놓은 기적의 사나이 김영권이 월드컵을 마친 소감을 털어놨습니다. 김 선수는 공항에서 환영 인파 모습을 찍어 눈길을 끌었는데 환대해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YTN을 찾은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 뜨거운 인기를 보여주듯 사인 요청에 쉴 틈이 없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에 이어 기적을 쓴 사나이. 포르투갈전 동점골을 넣은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올렸을 때 공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이제 호날두 선수의 등을 맞고 왜 안 보이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앞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그래서 되게 정말 운이 좋았던 골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팔뚝에 키스하는 세리머니에는 다둥이 아빠의 가족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네, 와이프랑 아이 이름이 새겨져 있고 항상 제 마음속에 담아두겠다라는 타투의 레터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태극마크를 달고 뛴 100번째 경기였던 브라질전을 마치고 국내에서 15번째로 센츄리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100경기라는 경기를 이제까지 쭉 돌아봤을 때 정말 힘든 적도 많았고 정말 스스로에게 좀 자책도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이 쭉 스쳐 지나들면서 입국장에서 팬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찍은 배경에는 예전 월드컵 때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은 환대라기보다는 좀 많은 꾸중을 들으면서 입국을 해서 정말 이번에는 이 환대받는 모습을 찍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정말 남기고 싶었고. 행복한 월드컵을 마친 베테랑 수비수는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저희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만큼은 정말 따뜻한 겨울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한국 축구 더 많이 발전할 테니까 선수들도 한국 축구를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 지금처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원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 지금 구속기간 만료 이틀 남겼는데요. 오늘 기소를 했습니다. 뇌물액수가 1억 정도 는 거 외에는 구속영장 청구할 때 혐의하고 거의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뇌물 액수가 좀 늘어났고요. 그 외에는 뭐 이제 특히 그 앞으로 수사가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대장동 관련 그 어떤 지분을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얼마나 가졌느냐 네. 뭐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다 앞으로 포함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공모 사실 이건 이제 기재가 안 됐는데 어떤 표현이 들어갔냐면은 정치적 동지라고 이렇게 기재가 됐어요. 자,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정치적 동지라고 기재가 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 실장 구속 때 직접 SNS에 쓴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공동체라는 것, 뭐 정치적 동지라는 것 이런 것 전체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 또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의 영향력에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뇌물을 줬다 이런 취지로 지금은 뭐 정치적 동지, 정치적 공동체 이런 용어를 썼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를 써서 조금 더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그냥 정치적 동지라고 그런 그냥 가치 중립적인 용어를 네.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서는 정치적 동지라는 이 표현, 공소장에 들어간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검찰에서 여러 가지 확보된 그 수사나 자료를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시장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봤다. 그런 수준으로 와 있는데요. 예.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라는 개념은 아예 처음부터 이 잘못된 일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과 같이 짜고 했다. 이런 예. 부분이라면 아직은 지금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착복 내지는 뇌물 이런 식으로 네.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자체의 수사가 이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전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개인의 공직 생활을 10년 정도 했기 때문에 뇌물죄에 거의 집중해서 구속을 명확하게 시킬 수 있다, 연장시킬 수 있다는 확실한 것만 하자는 거고 무리하게 그걸 공동체라 했을 때 실제로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아직까지 서류상으로나 입증할 자료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정진상 실장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 말만 믿고 검찰이 좀 무리하게 기소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이어갈 때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근데 수많은 그 뇌물 사건에 보통의 경우에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뇌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이런 경우에 이제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뇌물 사건 유죄로 그 판결이 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뇌물을 준 사람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에 유동규의 진술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수많은 뇌물 사건의 그 수사나 재판 경위와 비춰본다면 뭐 그냥 단순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왜냐하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돈을 준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충분히 입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내가 언제 가서 돈 줬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왔고 왜 전달을 했고 전달하는 과정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모든 것은 다 밝혀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말만 있다, 저 사람 말만 듣고 기소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제 재판제도 내지 법제도 자체에 대한 저 부정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뇌물 사건의 경우에 그것이 과거에 이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럼 그 돈이 뭐 어떻게 이제 꼬리표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리저리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추적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은 말밖에 없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말밖에 없는 사건일 때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서 판단한다 법원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술의 신빙성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도 유죄로 인정이 됩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네. 유동규의 진술에 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자금의 출처 그리고 그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 정황 증거가 전부 다 보강이 되기 때문에 이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진술과 정황 증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뭐 또 앞으로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실이 또 공개가 될 가능성이 많죠, 법정에서. 그래서 저는 뭐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았다, 뭐 말밖에 없다, 유동규 말만 듣고 기소했다 이런 내용 그냥 단순한 어떤 불평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다 규정을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를 앞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죠. 뭐 소환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남욱 변호사가 들어와서 매우 공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이야기들을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또 김만배 씨도 그동안에 본인의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있어서 조금의 동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 따라서 점차 재판을 함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 지금은 그래도 야당 대표니까 막무가내로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불러서 수사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뭐 쪽지가 됐든 증언이 됐든 증거
라고 할 수 있는 입증 네. 가능한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언제 소환을 한다면 언제 할지 이것도 관심이고요. 자, 지금 정진상 실장, 뭐 김용보 원장 여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뭐 정황 증거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까지 향하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인 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뭐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고 백현동 사건 또 성남 FC 관련 사건 또는 이제 쌍방울 이라는 회사가 결부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 뭐 무수히 많거든요. 예. 이런 사건들이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확보가 되어야 뭐 종합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 단순히 지금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제 증거관계가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 대장동 결정권자였기 때문에 결정권자고 실제 전부 결재를 했거든요.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정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욱 변호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재한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나는 뭐 이거 내용은 잘 모르고 했다든가 또는 뭐 그런 내용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실 그 결재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언론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제1공단의 개발 비용을 위해서 그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 미래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공약 그 수행에 필요한 1공단 공원화 사업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과도하게 이익을 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업무상 배임죄가 되거든요. 그러면 배임죄로 남욱 변호사의 주장이죠. 그렇죠. 주장이지만 결재하는 과정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로. 그렇다면 그런 진술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모아가지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한다면 그 자체는 뭐 저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지금 428억 원의 지분에 대해서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지분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봤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보강 증거가 있다면 그 지분을 확보한 것 자체를 또 뇌물죄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형사 사건은 뭐 계속적으로 계속 저 수사가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소환하느냐 이런 문제보다도 증거가 얼마나 쏟아져 나올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느 만큼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확정되는 단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야당 대표 하고 있는데 맨날 당사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매일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수사를 받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를 받아야 될 범죄 사실이 꽤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사건 말고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성남 FC 사건도요. 그게 한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남 FC에 그 후원금을 낸 기업이 여러 기업인데 그 중에도 각각의 또 민원 내용이 있을 거고 그걸 또 조사하려면 상당히 오래 걸릴 거고요. 그런 모든 내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소환 시기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가 없고 뭐 소환을 한 번에 끝날지 한 10번 받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출직근인 정 실장이 구속 기소되는 것을 두고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버티면 사람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수업식으로 그 목표에서 포지션을 놓겠는데 이거 입장 없으신가요? 소환조사 요청 건가요?
수고하셨어요. 네, 자,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SNS에는 조금 더 강경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한번 탈탈 털어봐라 이론도 나는 취한 적이 없다 조금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에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소환 조사 요청이 온다면 출석하실 건가 이런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었거든요. 만약에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소환 조사를 했으면 뭐 실제적으로 회기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니면 뭐 네. 징계가 있지 않으면 뭐 조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저는 뭐 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게 매우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뭐 이 단기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결론을 알았다면 본인이 왜 당 대표에 나와면 안 되고 당 대표인데 최측근들이 다 말하자면 뭐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든지 정무실장 맡는 분들이 당의 어떤 당직을 가지고 구속되는 상황이 와서 당을 전체적으로 위기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뭐 많은 뭐 성남 FC니 뭐 그런 거 있습니다만 더 핵심적으로 보면 매우 간단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그냥 뭐 모든 게 일몰제처럼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당에 400 몇십억의 빚을 남기고 그게 가장 심플한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선거법 위반. 예, 사실 그럼 뭐 민주당이 엄청나게 직접 차고 하면서, 넘치는 예. 증거,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알았냐 몰랐나에 대한 그 하나로 예. 모든 것이 다 끝날 수 있거든요. 당에 엄청난 해악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발언 자체가 사실 저는 매우 말하자면 신중하지 못하다. 그런 예견을 했으면 아예 미국으로 가든지 저 당대표 출마를 안 했어야죠.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사퇴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이 예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대표가 될 때 당원 당규를 전부 개정해서 자신은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에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게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또 그때 당헌 당규 개정할 때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때를 네. 최고위원들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4명 중에서 3명이 사퇴해도 비대위로 가는데 민주당은 거의 같은 날짜로 네. 조금 더 민주당이 앞서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는데 저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비대위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최고위원 중에 한 명만 버티고 있어도요 비대위로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끈질기게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민주당은 참으로 당혹한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이미 전부 다 장치를 갖췄는데 쉽게 물러날 리도 없고 또 오늘 보면 뭐 예견된 내용이다. 네. 뭐 검찰이 털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검찰이 출두하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예. 버티면서 이제 방탄국회를 열어서 계속 검찰과 대결하다가 불구속 재판을 하면 끝까지 가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당을 끌고 들어가서 아마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퇴도 검찰 출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 카더라 기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다만 당내에서 약간 이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이 전체적인 부담을 가지고 카드라 기소라고 말하기 어려운 처지로 자꾸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론을 가지고 당의 대표들이 카드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카드라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팩트와 증거를 검찰이 드러낼 때 민주당이 무슨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벌써 이제 지금 당내부터 좀 술렁거리기 시작한 이유도 너무 이게 당의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목 앞에까지 왔는데 자기가 실제적으로 뭐 최측근이라고 했던 두 사람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도 뭐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적절하게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뭐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어쨌든 이것이 나로 인해서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한 데 대한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고 네. 털어봐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당내 의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왜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네. 거죠.
특히 그동안 목소리를 좀 자제해왔던 그 친문 인사들 목소리가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문 싱크탱크죠. 민주주의 4.0의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 의원들을 영입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은 아마 제가 이렇게 예상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더 심각하게 예상을 하겠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이 많은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억울하다, 탈탈 털어봐라 하면서 자기 그 왼쪽 오른쪽을 보자던 둘이서 기소가 되어도 그게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방어막을 칠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당은 끊임없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 이것을 방법이 이재명 대표를 빨리 그 사퇴를 시켜야 총선에 대비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민주당 내에는 극히 한두 명 정도가 이재명 대표에게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입장이었지 나머지는 사실 끽소리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는 것은 이제 그런 신호가 보인다고 보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도 이미 이런 사안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헌 당규까지 개정했고 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의원들을 포진시켜서 끌고 나가고 있고요. 그 중에는 또 보면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이재명 대표 밑에서 어떻게든 또 당을 유지해 보려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내 이제 갈등이 격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회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기소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핵심은 이제 검찰은 아무래도 이 사건 전체의 말하자면 어떤 이 선택적인 정보의 삭제 지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자로서 송 국정원장을 안보실장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더 나아가서는 과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야의 국무위원들을 모이게 한 그 배경이 서훈 안보실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면서 결국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섬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직까지는 검찰도 선택적으로 보면 무리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지 않고 사실 서훈 안보실장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기소를 했는데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기소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룬 겁니까? 빠진 겁니까? 아니 지금 이제 추가 보완 수사를 해서 아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99%겠죠 물론. 그러나 지금 이제 국방부와 국정원에서 첩보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홍희 해경청장의 경우에는 명백히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까지도 삭제를 지시를 한 그런 어떤 정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소를 하고 또 서훈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직접 지시를 한 사람이니까 그러는데 이것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정보 삭제 지시가 어느 정도의 평가를 가질지 또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정 작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고 또 검찰 수사가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까지 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의 단일 대우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지 말지 이것도 이제 관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름 만에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합원 총투표 결과입니다. 61.8%가 종료에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37.6%인데 무엇보다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봤을 때 민주당까지 당정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당에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민주노총의 지도력, 조직력들이 약화돼 있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보는 어떤 파업을 보는 원론적으로 본다라면 이게 화물연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노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수선함들의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국민들 여론 속에서 이 화물연대의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 호락호락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던 부분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런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업무 복귀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상당히 초반에 이러한 어떤 과거 같으면 굉장히 강경하게 복귀 명령에 대해서 네. 거부하고 반대하고 집단화되는 또 연대 파업들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화물연대를 지지하는 연대 파업도 뭐 민노 쪽에서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의 강한 드라이브, 이렇게 네. 말하자면 손배소를 하겠다, 책임을 업무 개시 묻겠다, 명령도 업무 내렸고. 개시 명령하는 부분들이 네. 먹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어쨌든 정부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안전에 대한 장치를 3년 연장한다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파업을 하고자 했던 것이 정당성이 별로 없었다. 그런 것이 최종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갈 때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품목을 늘려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당초 이걸 3년 연장해 주겠다 이걸 제안을 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사실상 뭐 빈손으로 끝난 파업이 돼버렸습니다. 빈손일 뿐만 아니고 예.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안전운임제 자체를 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상당히 그 자신들이 불리해진 상황이 이미 획득했던 예. 성과도 지금 자칫하면 뭐 반납해야 될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이 일몰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법의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예, 한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화물연대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안전운임제, 특히 뭐 컨테이너 운송과 시멘트 운송 업종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조차 이제 효력이 또 정지되고 새로 제도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화물연대를 들어보면 화물연대라는 이런 그 일종의 그 노동 조직은 다른 그 노동조합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화물연대 자체가 화물 운송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들의 연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아니고 파업에 불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의 일감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보통 직장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파업을 해도 직장이 스톱해버리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화물연대의 파업과는 좀 성향이 다릅니다. 더군다나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파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구조. 굉장히 좀 어려운 구조이죠. 또 하나는 이분들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파업을 함으로써 보통의 경우는 자기 직장의 내부에서 쟁의 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파업을 하고 그것은 사업주와 노동자와의 관계인데요. 화물연대는 파업을 하면 곧바로 국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쳐요. 저는 운전을 한 3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주유소 가서 기름 떨어진 건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또 동조 파업을 한다고 지하철이 잘 안 와서 굉장히 고통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파업을 당신들이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나 이런 마음을 먹기 때문에 사실 파업을 함으로써 굉장히 그 여론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애당초부터 자신들이 노조라고 생각하고 파업을 한다고 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무조건 과거 정권이 이제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그냥 들어주고 하니까 그냥 겁 없이 파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자기들의 어떤 투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한 것도 아마 파업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이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안전운임제의 일몰만은 막아야 된다. 제도가 있어야 부모 학교도 있다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3년 연장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민노총의 하수인 역할에 나섰습니다. 이미 효력을 상실한 정부안 처리를 강행하는 이유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명분 마련을 위해서라면 즉각 입법쇼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을 단독 의결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파업을 해서 이미 손해가 난 상황에서 파업 전에 제안했던 이 제안은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와 같은 의견입니다. 자, 일몰시한 앞서 얘기했듯이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전에 여야가 뭔가 좀 협상안을 마련할까요? 글쎄요, 협상안이 난항이 예상되죠.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조차도 말하자면 3년 연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형태는 아니지만 지입제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아무리 개인 사업자라도 또 유가도 올랐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시간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대요. 예. 그렇지만 뭐 그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데 그걸 이러한 스트라이크로부터 국가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그 피해가 되는 몇 조도 그 사람들한테 떠넘기고 또 네. 실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던 것도 없었던 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정부가 오버해서 오판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싫어하고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오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것도 맞습니다. 조사를 내용을 보면 화물연대에 대한 법과 원칙이 잘했다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막 몰아치듯이 모든 것을 박탈하는 것은 또 하는 국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손해배상 청구를 업계들이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지금 일단 정부 여당도 강경 대응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일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화물연대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운송을 하지 않은 개개 그 화주 입장에서 그러니까 운송을 시켜야 되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송을 하는 운전을 하는 그 운송업자에게 개개인의 그 청구가 불가능하고 화물연대 자체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 결행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가 이제 그 노동단체의 파업이 항상 나중에 가면 이제 경제적 손실이 있고 그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또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하고 그래서 이제 법 위반을 하면 또 이제 형사처벌을 받으면 또 노동자를 석방해 달라고 파업을 하고 또 시위를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난 10수년 동안 거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법 질서는 완전히 지켜지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지속 반복이 되는데 과거 그 미국의 보수 정권 중에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그 14,000명이나 되는 항공 관제사 파업에서 전원 그 해고하고 다시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로 파업을 좀 중단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정말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고 그렇게 해서 파업의 그 어떤 경제적 손실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사례도 제대로 만들어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의 대응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떤지 잠시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화물연대 원칙 대응 때문인지 대통령 지지율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볼까요?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 59%, 지금 3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결과치가 좀 있는데 김재훈 의원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계속 이제 답보 상태였는데요. 어느 정도 조금 이 침체 상태에선 벗어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도 그 수치보다도 이렇게 추세를 보는 것이 맞고요.
사실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았던 것은 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근 50% 가량 되는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예. 지금 뭐 지지율이 30% 초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지지자 중에 상당수가 대선 때는 지지했는데 지지를 철회한 거거든요. 돌아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대통령이 뭐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이 법과 원칙은 좀 바로잡을 거다. 그리고 좀 부정부패 없는 사회는 만들 거다. 이런 입장에서 지지했는데 대통령 당선되고 너무 뭐 그 지리멸렬하더라, 혼란스럽더라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네. 화물연대 파업 사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좀 질서를 바로잡아가고 있고, 예. 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뭐 북한 문제든 또는 뭐 화물연대 문제든 또는 당내 문제든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다시 지지를 그 회복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정치를 시작할 때 국민 앞에 공언했던 네. 그런 상식대로 통하는 사회, 원칙대로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노력하면 지지율은 뭐 점차 회복해서 50%까지는 금방 회복하리라고 봅니다. 50%까지 금방 네. 회복할 거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원칙 대응 때문에 이제 지지율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실제로 긍정평가 요인을 보면 노조 대응 이게 제일 높아서 24%였고요. 그 뒤가 공정 정의 원칙 이게 12%, 결단력이 5%, 그 뒤에 뭐 주관 소신도 5%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다 비슷한 결인데, 자 지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께서는 지지율이 여기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거라 전망을 하셨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한 40%대까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죠. 대통령 당선때 받은 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찌 보면 윤 대통령께서는 자기 지지자 표를 자기가 다 못 받아 먹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현재 예.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김의겸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또 뭐 장경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저 민주당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더 좀 긍정적이지 못하구나. 오히려 협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있고, 또 이 화물연대라고 하는 부분은 객관적 그 국민들의 여론과 현 대통령의 가치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장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네. 기본적으로 보면 계속 20%대에 가 있는 건 비정상이라고 보고 30% 중후반 40%까지 가는 국정을 하기를 바라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상학론적으로 점수를 따먹는 것이 자기의 확실한 국정 철학과 비전, 경제적 성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확고히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예. 자, 대통령 지지율이 원칙 대응에 상승했다. 그런데 자, 이 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화물연대가 이게 여론조사가 오늘 파업 종료 결정하기 전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71%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우선 업무에 복귀한 후에 협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정부의 노동계 파업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잘못하고 있다가 또 51%, 부정평가가 국민 과반을 넘거든요. 좀 약간 엇갈린 평가로도 보이는데, 자, 대통령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여론, 이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근데 저 여론이요. 네. 이제 화물연대가 업무 복귀하기 전의 그 여론조사거든요. 그때는 이제 국민들이 정부에서 잘 설득하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수단을 쓰든 업무 복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런데 네. 아직 업무 복귀가 안 되니까 잘못하고 있다는 거지. 만약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하면요, 뭐 잘했다는 또 여론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네. 그냥 여론조사를 표면적으로 보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결국은 이 망하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라는 것도 사후적인 평가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정치일선에 있는 사람 또 어떤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런 여론을 좀 제대로 읽고 주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김영주 의원도 정부가 지금 화물연대가 어쨌든 파업을 접고 들어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당초 이제 정부의 안이었던 3년 연장안도 또 원점에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뭐 손배 소송에 또 적극적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 대응이 너무 강경한 데 대한 또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을 앞서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번 사태를 주도한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계속적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정치 파업을 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을 주도해서 사실 지하철도 세우고 철도도 세우려고 하다가 이번에 그것은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노동단체의 어떤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노동단체에서 어떤 그 뭐 파업을 결행할 때 정부는 그냥 늘 끌려다니기만 했거든요. 근데 무기평등 원칙상 사실 정부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제재 수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이제 이 파업을 정치 파업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국민들도 정부가 강경 대응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정부가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구나. 이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업무에 복귀했다 하더라도 과연 저 안전 그 요금제가 안전운임제가 그것이 실제로 안전에 기여했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사고율은 높아졌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일을 더 해버린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운임제라고 할 때는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속도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운임을 받아가라고 만든 건데 오히려 휴식도 더 안 하고 운행을 더 해버려서 사고가 더 났다면 이 제도가 맞느냐 이것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자, 앞으로 정부가 강경 대응을 계속 고수할지 유연하게 대응할지 그리고 또 이 대응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자, 그런데 뭐 노조 대응에 원칙 대응만 했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상승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갤럽의 분석을 보면은 비속어 파문이라던가 아니면 저 MBC 대응 같은 공방이 좀 잦아든 영향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여론에 도움이 됐다. 뭐 그 작은 얘기지만 오히려 도어 스태핑을 함으로써 대통령이 처음에 좋은 뜻으로 소통을 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정부가 갖고 있는 기조 메인 메시지만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오히려 대통령실의 고유 기능인 대변인 기능이 무력화되었다 이런 비판도 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참에 도어 스태핑을 그만두게 된 것은 매우 우연적인 부분이지만 오히려 제가 생각한 거는 오히려 일본처럼 아침 출근길 인사가 아니라 퇴근길 인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매일 해야 된다는 그런 데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기본적으로는 조금 더 정리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나와서 아무 말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방향 정렬된 말하면 국격이 있는 어떤 메시지 그런 것을 원한다는 거죠. 정리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 이게 용산으로 간 이유이기도 하고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사실 했었는데 자 이거를 일단 지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만약에 재개를 한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용산으로 뭐 도어 스태핑 하기 위해서 용산 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히 소통 방식은 밝히셨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기자들 앞에 그 서서 매일 내가 기자들 앞에 매일 출근할 때 이런 이야기 하겠다고 공약한 적도 없고 또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식은 워낙에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저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어 스태핑이 곧바로 시작되면서 사실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기자들은 대통령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좀 제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어 스태핑을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바람에 대통령 사실 별로 답변해서는 안 될 뭐 당내 상황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게 되거나 또는 답변하지 않으면 마치 또 약간 적대적인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해서 사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것은 굳이 소통이 그러면 정책이 준비가 안 되면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이것은 건가요?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된 것도 대통령이 준비가 안 되었다기보다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우리나라 정치 풍토가 과연 대통령이 매일 아침에 도어 스태핑을 해도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화였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차라리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뭐 라디오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도 그런 좀 뭐 인터뷰를 한다든가 또는 기자간담회를 수시로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좀 정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뭐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자이고 어떤 대한민국 상징인데 뒤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기자들까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그 도어 스태핑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좀 정제된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다. 비슷한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 번외 질문으로요. 갤럽 여론조사 중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7%를 제일 높고요. 그 뒤가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가 31%. 자, 이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29%. 글쎄요, 이것은 이제 대선과 많이 먼, 그러니까 대선할 때가 5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한 상태에서 자기가 결국 뭐 갤럽 조사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떠오르는 주관식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것과 절실함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나온 것 같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7%. 누가 제일 눈에 띄십니까? 근데 이제 저게 호감도 조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4년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과거에 이맘때는 5년 전 이맘때는 이낙연 대표가 뭐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래서 뭐 어대 낙인가 뭐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 앞에는 또 김무성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은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 없는 수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수치다. 두 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금요일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용 가발을 쓰고 수도권 일대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말 불법 촬영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화장실과 실내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이용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화장실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자택을 압수수색해 피해자 200여 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 355점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함께 발견된 사진 23만 개와 동영상 8천여 개 가운데에서도 내려받은 불법 촬영물이 포함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거둘 때 주변 의심을 피하려 여성용 가발을 착용하고 자동차 열쇠나 라이터 등
생활용품처럼 생긴 소형 카메라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간 성매매를 강요해온 직장 동료를 모텔에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행치사와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25살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수익을 자신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성매매를 거부하다가 A씨의 폭행당해 숨졌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요금 정상화 계획도 조기에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한전은 발전회사에서 전기를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분기까지 21조 8천억 원 적자가 쌓였습니다. 이 과정에 한전은 회사채 27조 9천억 원을 발행해 전력 구매비를 충당해왔습니다. 1kWh에 한 270원 정도에 사와서 현재 125원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전기를 현재는 사올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누적 사채 발행액이 66조 5천억 원으로 올해 발행 한도 91조 8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문제는 내년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산액의 2배인 현행 사채 발행 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올해 대규모 적자가 자본금에 반영돼 내년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여당은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작용도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자금 시장을 더욱 경색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산업부는 이대로 사채 발행 한도 증액이 막히면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이 발행 한도를 초과하게 돼 내년 3월 이후에는 신규 발행이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직접 정책 자금을 투입하거나 전기요금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며 1kW당 50원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도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로드맵을 서둘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은 지난 10월 1kW당 7.4원 오른 데 이어 내년 1월에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한전은 오는 20일쯤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증시 불안에 자금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중소형 증권사들이 감원에 나선 데 이어 대형 증권사인 KB증권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KB증권은 1982년생 이상 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회사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희망퇴직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은 월 급여의 최대 34개월분까지 나이에 따라 지급하고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합해 최대 5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KB증권은 이번은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 진행하는 걸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협상은 진전이 없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파업으로 피해가 크다며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파업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난 건 2차례. 마주 앉아 대화한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품목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 종료와 상관없이 화물연대가 전원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잇따른 소송 진행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최대 피해액이 4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입주 지연 현황을 취합한 뒤 손해배상 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건설사 12,000여 곳과 전문건설사 46,000여 곳을 회원으로 둔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도 현장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적으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 현 단체들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데서 이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역시 90여 개 업체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노정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노사 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면서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엽니다. 공공운수노조는 화물연대 현장 복귀는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면서 국회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빨리 처리하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특히 정부와 여당이 지지율 노름에 빠져 국민 안전과 화물 노동자의 권리 보장 등 안전운임제가 담고 있는 본질을 망각한 채 노조 파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운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엿새 만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검찰의 전격적인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처사라며 향후 보석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 결정이 내려진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 8위, 성장률은 1위로 올라섰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국가 등급을 목표로 방위 산업을 국가 선도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폴란드 북부 그디니아 해군기지에 국산 K2 전차 10대와 K9 자주포 24문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차 이행 계약 이후 4개월 만에 폴란드 수출 초도 물량이 현지에 도착한 겁니다. 올해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등 총 30조 원 넘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Tylko bohaterstwo żołnierza wyposażonego w nowoczesne, skuteczne uzbrojenie jest w stanie zatrzymać rosyjskie ambicje imperialne i rosyjską brutalność.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의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집계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선 순입니다. 또 같은 기간 한국의 수출액은 2012년부터 2016년보다 177% 증가해 성장률은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등 올해 체결된 수십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제외한 통계로 앞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방산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2027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5%를 돌파해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급 무기 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방위산업 시장 규모에 해당하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2조 1,130억 달러로 2020년보다 7% 증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세계 방산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국 방위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서적 교감을 위한 식물인 이른바 반려식물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오는 1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립니다. 반려식물을 쉽게 기르도록 제품화한 50개 업체가 참여해 전시회와 품평회를 열고 체험 교육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반려식물 업체들을 지원하고 식물을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 산업전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아침에도 추위가 매섭지 않은데요. 오늘보다는 낮아지지만 내일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낮 기온 7도로 역시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호남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고 제주도에도 밤에 약한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1도, 부산 5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